짧은 시간에 약 한 어떻게 됩니까? 한 1500년에 걸친 철학사를 정리를 해줘야 돼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 철학의 발색이죠. 서양 철학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이제 서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사유 이전에, 철학 사유 이전에 사유를 신화적 사유죠. 근데 보통 이거를 미토스죠. 미토스에서 로고스. 로고스적 사유로 이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토스는 이제 신화인데 신화적 사유와 로고스적 사유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세계 우리의 경험에 주어지는 이 세계에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성 소멸하고 변화 무상한 세계인데 이 변화무쌍한 생성 소멸을 일으키는 자연의 힘들이 있죠. 바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번개가 치고 하는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물을 자연 세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화적 사유는 그런 힘들을 초자연적인 어떤 인격체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걸 가정을 해서 자연의 이 변화를 또 자연이 보여주는 이 규칙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하는 이 자연의 엄청난 이 힘을 조종하는 것이 이제 뭐 포세이돈이다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를 상정을 해서 초자연적인 존재 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을 좌우하는 이 힘들을 역시 제우스 뭐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그런 힘들을 발휘하고 그걸 이제 좌지우지하는. 근데 이제 이 로고스적인 사유, 철학적인 사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 그죠? 이성이라는 말이 로고스를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합리적 등등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주술적. 저 올라가면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의 변화를 추동하는 그 어떤 자연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자체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뭐 파도가 치는 이런 현상들을 비가 내리는 걸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 자체 내에서 원인을 찾고 그걸로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로고스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스적 사유에서 로고스적 사유로 이행이 일어났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것 자체도 또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죠. 어떻게 해서 하필 세계의 그 거대 문명권들이 그리스 이전에 약 한 3,000년, 4,000년보다 앞서서 문명이 발달, 4대 문명들이 발달했는데 왜 이 철학적 사유, 학문적 사유라고 하는 게 그리스에서 생겨났나.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뿌리나 뭐 줄기가 되는 아주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서베이를 해보는, 조망을 해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어떤 형태로 발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연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자연 철학. 그래서 보통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철학의 이 정리를 그렇게 하죠.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특징은 자연에 관한 자연 현상, 자연에 관해서 어떤 그 생성소멸하고 변화무쌍한 자연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 그걸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탐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한 묶음으로 보통 자연 철학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적인 사유, 그러니까 자연에 변화하는 이 자연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원리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신화적인 단계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이제 소크라테스에 오면은, 자연 철학에 관심이 이미 처음에 두어졌다가, 새로운 관심사, 소크라테스가, 인간과 사회, 관심의 영역이 인간과 사회에 이제 미치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에 이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주와 자연, 인간과 사회, 이전에 이제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그 유산을 종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소크라테스적인 이건 보통 우리가 윤리나 뭐 도덕이죠. 자연의 이치죠. 이게 이걸 이제 결합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철학이라 전반적인 뭐라고 하나요?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우주를 통합하는 하나의 큰 철학 체계가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플라톤에. 이제 그게 플라톤의 보통 우리가 이데아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철학적인 한계나 또 사물을,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나름의 또 철학 체계를 형성을 합니다.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은 학문의 분류
됩니다. 플라톤의 이르기까지는 통합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과 사회, 자연과, 이 자연을 생성소멸하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자연철학자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규범의 문제겠죠. 규범.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을 삼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면 좀 더 학문 체계가 세분화돼요. 그래서 보통 서양 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 이때 과학은 이제 사이언스인데 과학의 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형이상학 존재론의 시초. 그래서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학이나 뭐 윤리학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이 일어나요. 이제 발전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발전의 그 흐름을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을 한번 좀 보세요. 코스모스와 자연, 규칙성과 질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찾고자 했다. 이 세계가 변덕이나 우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과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적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들은 변화무쌍한 자연의 규칙성과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힘들을 신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신화적 세계관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근세에도 데카르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이 중세와 연결되는 접목되는 그러면서 중세적 세계관, 신학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이행할 때 철학자들은 신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죠?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신은 물론 다르지만 우리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진 않아요. 철학자들도 여전히 스피노자는 뭐 자연을 신이라고 했듯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철학자들이 신을 얘기를 합니다.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은 물론 그 신화적인 종교적인 세계관에 의인화된 신은 아니죠. 다분히 지성화된 그런 신인데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자연과 규칙성의 그 통일성을 만드는 힘들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통일성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강력한 힘이 무질서와 존재를 다스려야만 규칙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요 얘기는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세계관의 이제 특징이에요. 제일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들은 그것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게 이제 신이고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걸 자연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연 자체의 힘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의인화해서 생각했던 이 신에서 의인화를 싹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낮은 단계의 그 대상에 대한 이해예요. 의인화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이 사물을 이해할 때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자기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대상을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동화를 보면 나무도 이야기를 하고, 그죠? 여우도 대화를 하고 하늘의 달과 별님이 이게 의인화 그 비슷한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제일 익숙한 것,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에 이제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성이 있는 언어, 성이 있죠. 남성, 여성. 해는 뭐 남성이고, 뭐 달은 여성이고, 뭐 나무는 무슨 성이고. 지금도 뭐 독일어나 불어나 이런 원래 고대어 산스크리트나 그리스어나 이 언어는 다 성이 있어요. 성이. 그 성이 있다는 거는 자연 세계를 인간 세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사해서 적용을 해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의 힘이 좀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뭐 이런 거는 남성을 붙이죠. 우리 인간 세계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연 세계에 투사를 해서 자연을 이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과학적 사유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단계의 세상을 자기 주변에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신화적인 세계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신화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자연 철학자들의 이 자연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신화적인 세계관의 연장선 속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만 의인화된, 인격화된, 그죠? 그런 옷만 벗겨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을 의인화된 신이 포세이돈인데 이제 자연 철학자들은 이제 물, 그죠? 사원소가 그 물불 흙공기가 불온이 이제 하늘 제우스를 가정했는데 이 사원소가 신화적인 단계에서는 다 이제 의인화된 신으로 그 신이 하는 기능과 역할 그런 것, 그 힘, 그런 걸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요 장식, 저장, 조화로운 배열 이런 걸 뜻했습니다.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철학자, 자연 철학자 아마 피타고라스의 문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이 천체가 그죠? 늘 아주 법칙에 따라서 그죠? 북극성이 늘 북쪽을 가리키고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해와 달이 늘 일정하게 운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체에 따라서 천체 운행에 맞춰 가지고 지상에서는 시간도 측정하고 또 달력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소멸하고 요동을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어떤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죠. 우리 이 경험적인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모습을 자연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게 바로 그리스어 퓨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퓨시스. 이거 피직스라는 말의 어원이죠. 피직스. 물리학, 오늘은 물리학 이렇게 하는데, 네, 이 피직스라는 말을 보면은요, 자연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어요. 이 피직스는 원래 이제 피오마이 잘한다, 어떤 식물이 잘한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의 자라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은 변화하고 점점 커지고 또 뭡니까? 다시 또 죽어서 소멸하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규칙성이 있죠. 콩을 심으면 냉 콩이 나고 또 콩이 자라는 모습하고 다른 풀들이 자라는 거하고 그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시스라고 하는 말, 잘한다라고 하는 자연을 가리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변한다, 변화의 측면, 그죠? 점점 커졌다가 또 시들어서 죽는 이런 변화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파 심은데 팜이 나고 식물마다 자라는 모습이 일정하게 다르죠. 성장해 가는 그 모습도 같은 종류는 늘 같은 그 모습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호랑이는 늘 호랑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반복되는 측면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자연을 우리가 이해하는 또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두 관점으로 나중에 철학사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시스라는 거는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피시스의 용례는 오디세아, 호메로스라의 텍스트는 서양의 인문학적 텍스트의 가장 제일 앞에 놓이는 텍스트예요. 문자화된 텍스트로는 가장 앞에 놓이는 그 텍스트입니다. 어떤 식물이 가진 고유의 성장 방식을 의미했다. 이후에 이오니아 자연철학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세계를 구성하는 원초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시스는 어떤 대상이나 그것의 집합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이나 구조를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피시스의 라틴어 번역인 나투라라고 오늘날 네이처가 이 어원이 라틴어입니다. 나투라.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피시스인데 라틴어로는 나투라가 이게 원래 나투라가요. 나스코라고 해서 태어난다, 생겨난다 그런 뜻이에요. 나투라도 나스코르 나타 생겨난다. 그러니까 피시스의 그 피오마이나 그 자연의 그 아주
보편화된 그런 모습이죠.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 생명들이 자식을 낳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요 모습이 이제 자연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네이처가 이제 자연계 전체를 의미하게 되고, 특정한 대상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본성. 우리가 오늘날에도 네이처라고 하면은 자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타고나는 성격인데 어떤 측면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반복되는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의미를 이렇게 잘 톱어보면 거기서 이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싹터 나왔는지를 잘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랑 철학자들에 의해서 피시스가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 중심적 의미가 된 것은 정적인 측면, 즉 세계에 불변하는 근원적인 원리. 근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후에 이제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근원적인 관점은 두 가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동적인 관점, 운동과 변화의 관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관점, 두 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이데스라고 하는 이 양대 세상을 보는 근원적인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자연 철학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 같이 들어있는 그 개념들이 바로 이제 아르케 또 이후에 가면은 좀 더 후대에 가면은 이제 스토이케이온 이 개념과 뭐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케라는 말은 원래 거기 사전적인 의미가 오리진, 비기닝, 시초, 시작, 출발점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파생된 뜻이 first principle, element, 최초의 원리. 근원, 또 근원 원천 이런 뜻, 원리란 뜻, 원리란 뜻으로 가면 이제 원소란 뜻까지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이 제국이라는 뜻도 있고요. 원래 이 아르케는 다스린다, 지배한다 동사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콘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관직의 행정관을 의미합니다. 최고 행정관, 페리클레스나 뭐 이런 로마 시대의 집정관에 해당되죠. 아르케 하면은 관직을 뜻하기도 해요. 그 안에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통제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아르케죠. 그래서 최초의 자연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무쌍한 자연 세계의 이 운동과 변화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원리이기도 하고 그 지배하는 힘이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르케가.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태어나고 자라서 소멸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생성 소멸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작, 즉 아르케가 있다.
자연의 아주 뭐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은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측면이죠. 이거를 포착해내는 거, 이게 이제 원리 아니 원리, 원리, 프린시플. 의미가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그 자연 세계에 대해서 가지게 된 최초의 가장 오래된 알미 형태, 가장 오래된 알미 형태가 바로 어디서 태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기원을 묻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이미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신화를 보면 창조 신화죠. 어떤 신화든지 간에 조금 이 규모 있게 확립된 신화 속에는 발생 신화가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 우리 인간은 우리 이 당군 신화에도 보면 그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곰에서 해가지고 태어난다. 발생 신화.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그게 아르케를 묻는 겁니다. 아르케. 이게 인간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알을 갖는 가장 오래된 형태다. 왜?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뭡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죠. 족보를 물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난 걸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결국은 우리가 신화적인 세계관이든 또 이 철학적인 세계관이든 우리가 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변하지 않는 그 반복되는 규칙성 때문에 아르케 근원을 알면 거기서 태어난 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오니아인들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을 생활세계의 세 영역에서 찾았다. 하늘, 땅, 바다. 각각은 지배적인 원소의 특징.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경험 세계를 가장 폭넓게 분류해 보면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동양에도 지수화풍 얘기하잖아요. 서양에는 물불협공기에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왜 비슷하냐?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태어나서 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그리고 자연의 어디에나 가장 흔하게 있는 게 뭐죠? 물불협공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화적인 아폴로 우리가 올림푸스 신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의인화된 신을 가정을 했던 거죠. 천공은 태양과 별에서 빛을 발하는 불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하늘은 공기로, 땅은 흙으로,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르케로 이해가 됩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다른 원소 형태로 변화될 수 있어서 세계 전체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원소를 찾고자 했다. 그런 성질을 지닌 원소가 물이다. 물이 증발하면 공기처럼 상승해서 하늘에 이르고 얼면 무거워서 흙처럼 단단하고 차가워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탈레스는 뭐 철학의 제일 뭐 철학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이다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탈레스를 자연 철학의 제일 앞에 시초로 놓는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1권에서 그 이전에 철학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레스가 근데 탈레스가 썼다고 알려져 있거나 뭐 남아 있는 글들은 없고 다만 이제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 증언이 후대에 알려져서 철학자 하면은 우리 이제 철학사를 하면은 탈레스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탈레스는 물이다라고 했는데 물불 흙공기 중에서 가장 이제 으뜸이 되는 걸 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자들은 헤라클레이토스도 불로 봤고 또 크세노파네스 같은 철학자는 흙이라고도 보고 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철학자들마다 근원적인 것, 아르케, 이 아르케, 이 자연을 만들어내는, 자연을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아르케를 저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라고 해서 공기가 뭐 희박해지면 불이 되고, 또 공기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면 물이 되고, 물이 더 차가워져서 더 굳어지면 흙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한다 생각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보통 자연 철학자들 속에 넣을 때는 불을 만물의 가장 중심적인 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사는 원래 이 자연, 피지스라고 하는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아르케, 즉 변하지 않는 원리가 되는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철학자들이고 그 아르케로서는 자연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불 흙공기인데 이 물불 흙공기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신화적인 세계관 자체가 신들을 통해서죠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의인화된 인격의 옷을 이제 벗기면 이렇게 경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원소 원리들로 이렇게 자연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 들어오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